우리 부부는 남편이 정금 발령을 받아서 최근에 지방 소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시골스러운 분위기도 정감있고 조용하고 사람들도 모두 친절했다. 그래서 친구도 금방 사귀게 됐다. 그 무렵에 나는 임신 초기라 꼼짝 안 하고 집에 있는 날이 많았는데 입덧도 끝나가고 뭐라도 해볼까 하고 남편한테 조언을 구했다.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기분 전환도 되고 태교도 되고 피아노를 배워보기로 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동경했고 아이를 낳으면 딸 아들 상관없이 피아노를 배우게 하고 싶었다. 그건 친정엄마가 피아노를 칠 줄 아셔서 그 영향을 받은 것도 같다. 그래서 나도 지금부터 다시 배워두면 아이들이 자라서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아이들과 같이 피아노 연주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해봤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피아노 학원을 소개해줬다. 그 피아노 학원에 가보니 보기 드물게 선생님이 남자였다. 선생님은 친절했고 굳이 남녀를 따질 일도 아니어서 다니기로 했다. 선생님은 내가 임신 중이란 걸 알고 살뜰히 배려해 주었고 몸이 조금 안 좋은 날에는 쉬라면서 교습일을 다른 날로 바꿔주기도 했다. 피아노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분 전환이 됐고 임신 막달까지도 즐겁게 다닐 수 있었다. 학원에 다닌 동안 연주 레퍼토리도 제법 늘었고 남편한테 내 연주 솜씨를 들려주자 무척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 여자는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무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너 내 남편하고 불륜관계 맞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라고 소리를 질렀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온 나는 당황스러웠는데 우선 이 여자가 말하는 내 남편은 대체 누군지 얘기를 들어보니 여자가 말한 남편은 피아노 선생님이었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선생님 와이프인 거였다. 이 여자는 우리 둘이 밀실에서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는데 개인 레슨이다 보니 방 안에 둘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나도 멀쩡히 남편이 있는 여자고 더 솔직히 말하면 피아노 선생님한테는 피아노만 배울 뿐 남자로서는 전혀 내 취향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은 경험이 많이 있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전부터 친구들한테 야하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학교 다닐 때도 모르는 여자애들이 찾아와서 나한테 남친을 뺏어갔다고 달려드는 일이 있었을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내 얼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남편을 알게 된 건 내가 사이클링에 푹 빠져 있을 때 사고가 나서 얼굴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그때 담당 의사한테 얼굴에 상처가 남을 거라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병실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숨어 있었다. 하지만 간호사가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다리 골절로 입원해 있던 남편을 만나게 됐다. 그때 나는 다친 데가 얼굴이라 붕대로 얼굴을 칭칭 감고 있었는데 남편은 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열심히 위로해줬다. 그렇게 조금씩 사이가 가까워지던 어느 날 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으면서 남편이 고백을 했다. 너무 놀란 나는 내 얼굴도 못 봤으면서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냐고 물었고 남편은 나는 네 얼굴이 아니라 네 마음에 반했어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이 남자라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후 기적적으로 얼굴에 상처가 남지 않았고 완치된 내 얼굴을 본 남편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나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라면서 슬쩍 도망을 치려고 하길래 내가 꽉 붙잡아서 무사히 결혼까지 하게 됐다.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좋아하는 남편을 옆에 두고 취향도 아닌 남의 남자를 건드리다니 천부당 만부당했다. 무엇보다 살면서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 여자는 내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대신 해결 좀 해달라고 말했다. 선생님은 정말 죄송하다며 와이프를 대신해 사과드린다면서 우리 남편도 같이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자기 와이프한테 단단히 주의를 주겠다는 것과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대. 또 선생님은 자기 피아노 학원에 계속 오는 건
위험할 것 같다면서 나한테 다른 학원을 소개해줬대. 이렇게 좋은 선생님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작별을 해야 한다니 아쉬운 마음뿐이었지만 만에 하나 그 여자가 뱃속의 아이에게 해를 끼치기라도 한다면 그땐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학원을 바꾸기로 했대. 하지만 며칠 후 내가 혼자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여자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대. 그 여자는 사람이 많은 길 한복판인 것도 상관하지 않고 네가 내 남편 꼬셨지? 불륜 위자료로 나한테 3천 가지고 와! 라면서 큰 소리를 마구 질렀대. 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위축됐지만 필사적으로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이 아이는 남편 아이예요. 당신 남편 아이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여자는 내 어깨를 엄청난 악력으로 잡아 흔들면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모를 줄 알아? 너랑 내 남편이랑 짝짝꿍이 맞아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다 봤어. 짝짝꿍이라뇨. 피아노 배우러 간 것뿐이에요. 지금은 그만뒀고요. 학원에 안 오면 다야? 지금 그 뱃속에 내 남편 애가 있는데 난 아이도 못 갖는데 절대 용서 못해. 저 여기로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학원에 가기 전까지는 선생님하고 알지도 못했고요. 무슨 근거로 자꾸 우기시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해도 여자는 완전히 꽂혀 있었고 여자의 망상은 집착적이고 눈빛은 무서웠대. 어느 순간 여자는 내 몸에 손을 뻗었고 있는 힘껏 나를 밀었대. 그러더니 네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절대 없게 할 거야 라고 하더니 나를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했대. 나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대. 불행 중 다행이라면 사람들이 많아서 계단 제일 끝까지 굴러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였대. 하지만 그 충격으로 양수가 터졌고 구급차에 실려갔대. 천만다행으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무사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대.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남편은 단숨에 병원으로 달려왔대. 당신 괜찮아? 괜찮아. 아이도 무사해. 딸이야.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남편에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딸아이를 보여줬대. 병실로 다시 돌아오자 피아노 선생님이 찾아오셨고 우리 두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사죄하셨대. 선생님께 들으니 그 여자는 이미 경찰에 체포됐다고 한대. 그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나를 밀어뜨렸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목격한 어떤 사람은 경찰에 신고했고 어떤 사람은 도망치려는 여자를 붙잡아서 경찰에 인도했다고 한다. 선생님은 말로 하는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란 걸 잘 안다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보상을 하겠다며 말씀만 하시라고 했대. 선생님의 마음이 진심이고 그동안 성의껏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셨다는 건 나도 남편도 잘 알고 있었대. 위험할 수도 있다며 라이벌인 다른 학원을 소개해준 사람도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선생님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대. 선생님 말로는 그 여자는 젊고 잘생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지 않을까 늘 불안해했다고 한다. 피아노를 배우러 온 학생 중에 젊은 여자만 보면 악착같이 괴롭혀서 그만두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대. 물론 그때마다 부부싸움이 나고 엄중하게 경고했지만 여자의 망상은 멈출 줄 몰랐고 그 결과 내가 이런 피해를 입게 됐다며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수강을 받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집안 속사정을 모르는 주민분이 특별히 나를 소개해줬는데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대. 그리고 내가 이미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병적인 아내도 이번만큼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으려니 했는데 자기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고개를 떨궜대. 선생님은 위자료로 큰 금액을 우리에게 지불하셨대. 남편은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선생님께서 꼭 받아달라고 간곡히 말했다고 한다. 그 후 선생님은 그 여자와 이혼했대. 전부터 이혼 얘기는 여러 번 나왔지만 그때마다 여자가 히스테리를 부렸고 이혼하면 가만히 안 놔둘 거라고 겁을 주는 바람에 이혼도 못하고 참고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일은 너무 큰 사건이었고 오히려 처가댁에서 도움을 줘서 마침내 이혼이 성사됐다고 한다. 이혼 후 여자는 자기 부모님들의 권유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선생님도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며 피아노 교실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대. 선생님과 다시 못 보는 건 많이 아쉬웠지만 이제 이 동네에 그 여자가 없다고 생각하니
정말 안심이 된다. 나는 남편과 함께 열심히 딸아이 육아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남편한테 딸아이를 맡기고 피아노를 계속 배우고 있다. 언젠가 딸아이와 함께 연주하는 날을 꿈꾸면서 말이다. 내 이름은 이전. 26살에 독신으로 여친 없음. 1년 전까지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친이 있었는데 결혼 직전에 잠적해버렸다. 내 여친 한진자는 사회인이 된 후 친구 소개로 만났고 교제 1년 후 약혼했다. 말수가 적고 다감한 성격의 그녀에게 푹 빠져있던 나는 대체 왜 종적을 감춘 건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었다. 무슨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고 진짜 부모님께 연락을 했지만 우리 딸이 모지내라 자네한테 피해를 줘서 미안하네 라는 말뿐이었다. 뭐라도 아는 게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사정하고 애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다. 내가 몇 번이고 애원해서 알아낸 것은 진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렸거나 그런 일은 전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게 다였다. 그렇게 1년이 지나 나는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힘들어하는 나를 격려해준 건 고딩 때부터의 절친들이었다. 우리는 사회인이 된 지금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내가 대시련을 겪었다는 걸 알고는 매주 술 모임을 만들어서 나를 격려했다.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리게 됐고 그러던 어느 날 청첩장 한 장이 날아왔다. 청첩장을 보낸 건 김고수라고 역시 고딩 때 친구였는데 지금은 직장 때문에 멀리 부산에서 살고 있었다. 평소처럼 절친들과 술 모임을 하고 있다가 고수한테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영상통화를 시도했다. 우리가 축하한다고 왁자지껄하게 떠들자 고수는 고맙다며 싱글벙글이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신부는 어떤 여자냐고 묻자 말수가 적고 다감한 성격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진자 생각이 났고 아슬아한 기억에 상처가 되살아났다. 고수의 신부는 낯가림이 심한 성격이라 고딩 때 친구들을 결혼식에 부르는 걸 극구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신부한테는 아직 우리가 결혼식에 온다는 말을 안 했고 당일날이 돼서 말할 거라고 했다. 아무리 낯가림이 심하기로서니 결혼식에 친구들을 못 부르게 하는 건 병적이거나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수의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 친구들과 만나서 고속 전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친척들, 친구들 등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다. 특이한 점이라면 신부 측은 친척 친구를 포함해서 하객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단은 고수한테 가서 축하한다는 인사를 하려고 신랑 대기실로 향했고 고수 얼굴 보는 게 얼마만이냐며 다들 들뜨고 설레는 분위기였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고수가 나왔다. 고수는 우리를 보자마자 얼싸안으면서 오래간만에 재회를 온몸으로 반가워했다. 한껏 들뜬 얼굴로 우리한테 신부를 소개해주겠다며 대기실 안쪽을 향해 신부의 이름을 불렀다. 진자야, 고딩 때 친구들이 왔어. 나와서 인사하자. 진자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설마 했지만 우연의 일치일 뿐 내 전 여친일 리가 없다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고수의 신부는 틀림없는 내가 잘 아는 1년 잠적한 내 약혼녀 한진자였다.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을 잃을 뻔한 나를 친구 중 한 명이 부축해줬다. 고수는 표정이 왜 그래? 둘이 아는 사이야? 라면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와 진자를 번갈아 쳐다봤다. 한진자는 안절부절 못한 표정으로 아직 준비할 게 있다며 대기실 안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고수한테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 물어봤다. 두 사람은 SNS를 통해 문자를 주고받은 게 시작이라고 했다. 어느 날 고수 SNS로 진자한테서 먼저 문자가 왔고 몇 번 톡을 주고받으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 사이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메시지를 보낼 생각을 했냐고 한진자한테 물어봐도 우연히 그렇게 됐어 라고만 할 뿐 정확한 설명은 없었다고 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한진자가 잠수를 타기 얼마 전 내가 SNS를 보고 있을 때 옆에서 한진자가 자기 친구들 궁금하다.
사진 좀 보여줘. 라고 했다. 내가 핸드폰을 내밀자 진자는 진지하게 구석구석 내 SNS를 검토하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이 꽤 불편한 기분으로 인상에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한진자는 내 SNS에서 고수를 찍었고 메시지를 먼저 보내서 환승연애를 한 게 분명했다.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대체 왜?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 직접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있는 문제고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 일방적으로 잠수를 탔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됐다. 대기실에 나온 나는 찬물로 얼굴이라도 씻고 정신을 가다듬어야겠다는 생각에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한진자가 서 있었다. 당황한 나는 침묵을 지켰고 진자가 할 말이 있어 라고 했다. 우리는 사람들 눈을 피해 계단 쪽으로 올라갔다. 한진자는 우리가 약혼했었단 얘기는 하지 말아줘 라고 내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 그 전에 잠적한 이유를 솔직하게 알려달라고 하자 한진자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진저리가 난다며 너보다 고수가 더 부자라서 그랬어 라고 대답했다. SNS를 보고 평범한 회사원인 나보다 프리랜서 카메라맨인 고수가 훨씬 럭셔리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먼저 고수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수가 있는 부산으로 왔다는 거였다. 한진자의 이기적인 행동에 가족들조차 화를 냈고 손절을 당했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 결혼식에 신부 측 가족이나 하객이 한 명도 없는 거였다. 그녀의 이기적이고 천박한 이유를 들으며 분노가 일어나는 한편 말수가 적고 다감한 성격으로 알았던 한진자의 본성을 알게 되면서 그때까지 떨치지 못하고 있던 그녀에 대한 미련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오직 돈 때문에 고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안 이상 이 결혼이 절대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못할 거란 예감이 들었다. 결혼식은 시작됐고 한진자가 부탁했던 대로 내가 전 약혼자였단 사실은 비밀에 붙인 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손뼉치며 축하했다. 피로연 중반쯤 고수가 한진자에게 편지를 낭독하는 서프라이즈가 있었다. 단상에 올라간 고수는 한진자에 대한 고마움이 담긴 편지를 읽어나갔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나가던 고수는 갑자기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모두가 주목하고 있을 때 다음 달부터 세계 일주를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라는 깜짝 발표를 했다. 고수의 발언에 놀란 사람은 한진자 한 명뿐이었고 친족들과 친구들은 헐 하면서 어깨에 힘을 뺐다. 고수는 원래부터 자유분방한 성격이었고 프리랜서로 번 돈은 전부 국내외 여행을 다니며 쓰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고수 성격상 한번 뱉은 말은 절대 바꾸는 법이 없고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에 간다고 할 때마다 두말 없이 갔다 오라고 해왔다. 이번에도 고수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고수의 편지 낭독이 끝나자 한진자는 흑빛이 된 얼굴로 지금 제정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고수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혼자서 세계 일주라니 말이 돼? 그럼 난 어떻게 생활해? 난 직장 다니기 싫어. 전업주부 못할 거면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열을 내는 한진자에게 고수는 자기 생활비 정도는 자기가 벌어야지 라고 응수했다. 완전히 열받아서 발광하는 한진자에게 고수는 전업주부가 꿈이었으면 이전이 같은 엘리트 회사원을 만나서 결혼했어야지 라고 하자 한진자는 대박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보면서 엘리트 회사원? 이라고 혼잣말을 했다. 나는 한진자가 잠적한 후 일에만 몰두했고 그 결과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에 스카우트 됐다. 한진자는 나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고 나자 고수를 향해서 고수씨하고 결혼은 없던 걸로 할래 라고 말했다. 고수는 갑자기 이러는 한진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맞받아쳤다. 결혼식에 갔다가 결혼 파탄 과정을 리얼하게 보고 오게 된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일주일 후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집 앞에서 한진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려는데 잠깐만 하더니 내 팔을 잡아당겼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고수와의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나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나 어쩐다나 하길래 바로 퇴짜를 놨대. 그런데도 한진자는 너 아니면 안 돼. 제발 나랑 결혼해줘. 라면서 뻔뻔하게 매달리길래 약혼 중에 내 친구한테 환승연애를 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탄낸 것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거라고 말해줬대. 한진자는 자기 뜻대로 안 되자 물러갔지만 서울로 돌아온 게 분명한 이상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대. 한진자는 나한테 위자료를 지불했고 그 뒤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족들에게 완전히 손절당한 한진자는 현재 술집에서 일하면서 괜찮은 남자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한다. 고수는 세계 일주를 위해 출국한 후 한동안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나와 한진자의 관계를 솔직히 털어놨는데 자기는 전혀 몰랐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 같다며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고수와는 서로 아무런 앙금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심이다. 한번 결혼이란 관문 앞에서 좌절을 경험했지만 다음 파트너는 겉과 속이 똑같은 여자를 찾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내 이름은 반정혜. 남편 왕진상과 5살이 된 아들 현우와 셋이서 살고 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어린애 같은 면이 있어서 내 남편이지만 의지가 되고 든든하다는 말은 차마 하기가 어려운 타입이다. 설마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했었지만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고 실망만 컸다. 최근에는 아들아이가 점점 말이 늘어서 제법 어른 뺨치는 말을 하곤 하는데 남편은 그걸 못 받아주고 같이 싸우자고 들었고 누가 애고 누가 어른인지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백화점 고객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나는 매일 오후 3시에 퇴근, 저녁장을 본 후 현우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는 게 짜인 하루 일과였다. 집에 도착하면 집안일을 후다닥 끝내고 저녁을 지었다. 6시가 되면 남편이 집에 왔고 저녁 식사 전에 남편과 아들아이가 같이 목욕을 했다. 그 사이 나는 요리를 완성하고 식탁을 차린다. 저녁 준비를 끝내면 아들아이가 목욕을 하고 나왔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버릇이 있어서 항상 주의를 줘야 했는데 뒤따라 나온 남편이 아들아이와 똑같이 그냥 막 집어먹었기 때문에 아들아이에 대한 교육 효과가 제로였다. 조금 맛만 보는 정도일 때는 나도 참았는데 두 사람은 내가 아직 식탁에 앉지도 못하고 있었는데도 잘 먹겠다는 말도 없이 음식을 다 먹어치울 기세였다. 겨우 뒷정리를 하고 식탁에 앉았을 때는 이미 열심히 만들어서 차려놓았던 파스타도 닭튀김도 전부 다 먹어치운 후였다. 내 건 어디 갔어? 라고 묻자 남편이 그것도 다 먹었지. 오늘따라 배가 고파서. 라고 하는데 1도 미안해하는 구석이 없었다. 아들아이는 진짜 맛있었어. 더 없어? 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갑자기 짜증이 나서 그래도 내 건 남기고 먹었어야지. 라고 화를 내자 남편이 무슨 엄마가 자기 먹을 걸 이렇게 챙기냐? 웃긴다 그치? 철이 없어요. 라고 아들아이한테 내 흉을 봤다. 그 뒤로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두 사람은 내 몫까지 다 먹어치웠고 나는 두 사람이 먹다가 남긴 걸로 대충 해결하고 아들아이 교육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지 말라고 남편한테 몇 번이나 정식으로 말했지만 저녁 식탁에 앉기만 하면 두 사람은 나를 기다리지 않고 둘이서 보이는 대로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참는 것에 한계가 느껴졌다. 이 일을 친정 엄마한테 얘기하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는지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 그건 바로 내가 음식을 식탁에 가져가기 전에 먼저 다 먹어버리라는 거였다. 엄마 말대로 한번 시도해볼 생각으로 평상시처럼 남편과 아들아이가 목욕을 하고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부엌에 선 채로 그날 저녁으로 만들었던 우동을 단숨에 먹어치웠다. 그러자 아들아이가 나한테 엄마만 혼자서 먹는 게 어디 있어? 라고 했다. 남편은 야, 너 왜 밥을 네가 먼저 먹어? 라면서 화를 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 것까지 다 먹어버릴 거 아니야? 라고 나도 질세라 똑같이 받아쳤다.
아들아이는 침울한 표정으로 살짝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남편은 격노했다. 네가 이렇게 먹을 거에 목숨 거는 타입일 줄은 몰랐네. 진짜 추하다. 어디 마누라가 남편한테 대들어? 라면서 내가 만든 음식을 바닥에 전부 쏟아버렸고 집을 나가더니 시댁으로 가버렸다. 남편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고 억울해서 눈물이 났다. 왜 나를 비하하고 비난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하질 않는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남편과 같이 있는 게 끔찍하게 싫어졌다. 다음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자 너 내 아들한테 밥도 안 해줬다고 하던데 사실이니? 라고 단단히 벼르고 전화를 걸었다는 게 느껴졌다. 내가 어떤 사정인지 자세히 말씀드리자 어디 여자가 남편하고 겸상을 할 생각을 해? 우리 집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남편을 능가하는 억지 논리를 펼쳤다.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 시아버지와 이혼했고 혼자서 남편을 키웠기 때문에 남편이 가정을 이룬 지금까지도 남편을 애 취급하고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편협하게 자식을 대할 줄은 미처 몰랐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내가 결혼한 후 포르투갈 분하고 재혼하셨는데 남편과는 상관없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솔직히 대실망이었다. 대화 불가능이라고 판단한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한테서 전화가. 남편은 나한테 설교라도 할 생각이었는지 잔뜩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어제 일은 반성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바닥에 버린 사람이 반성을 해야지 무슨 소린가 싶어서 갈수록 더 화가 났다. 남편은 계속해서 잘난 척하면서 남편을 공경할 줄 모르는 마누라는 필요 없어. 이혼해.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남편이 먹기 전에 먼저 숟가락을 드는 탐욕스러운 행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거 명심해. 라면서 강압적으로 말하는 남편한테 나의 인내심도 바닥이 드러났다. 그래 알았어. 나도 당신처럼 유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밥은 같이 먹는 거야.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당신은 반성할 줄도 모르는구나. 다신 집에 들어오지 마. 라고 하고 전화를 끊은 뒤 짐을 챙겼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아이한테도 나쁜 영향을 끼칠 거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던 나는 아들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단을 내렸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친정으로 돌아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나는 다음 주말에 이사를 하기로 했다. 그 사이 남편은 이혼 서류를 받았으면서도 사인을 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기입을 끝낸 이혼 서류를 시댁에 보낸 후 친정으로 이사를 마쳤고 아들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지내게 됐다. 며칠 후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은 이혼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어쩌다 열어봤는데 내가 이미 기입을 한 걸 보고 놀라서 전화한 거였다. 너 이거 뭐야? 난 절대 사인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하면서 흥분했고 그런 남편에게 차분하게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사람은 당신이잖아 라고 하자 남편은 그건 내가 겁주려고 한 말이지. 누가 진짜 이혼하재? 너 반성하라고 한 소리 아니야 라고 했다. 나는 진심으로 이혼을 원한다고 진지하게 말하자 그때까지 큰 소리 빵빵 치던 남편의 태도가 확 변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난 이혼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다. 하지만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같이 하는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건만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고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 남편한테 완전히 마음이 식어버렸다. 게다가 나를 협박하려고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이제는 이혼하기 싫다면서 징징거리는 남편한테 빨리 이혼 서류 기입해서 제출하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친정에서 살게 된 후로 아들아이는 남의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자기만 먹는 게 나쁜 일이란 걸 인식하게 됐고 식구들이 모두 식탁에 앉은 후 음식을 먹는 걸 배우게 됐다. 이렇게 당연한 일을 지금까지 가르치지 못했다는 걸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 남편한테서 매일 전하며 메일이 쇄도했지만 이혼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할 거라는 말만 전하고 착신 거부를 해버렸다.
그러자 한참 후 쉬는 날에 남편이 친정으로 날 찾아왔다. 남편은 울면서 제발 부탁이야. 그만 돌아와. 엄마가 포르투갈 요리밖에 안 만들어줘. 당신이 만든 요리 다시 먹게 해줘. 제발. 라면서 매달렸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든 요리를 혼자서 다 먹어치우는 인간, 바닥에 버려버리는 인간한테 두 번 다시 요리를 만들어주는 일은 없을 거야. 당장 돌아가! 라고 하고 남편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 남편은 현관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안 가고 버텼지만 엄마가 나가서 동네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되는데 경찰을 불러야 갈래? 라고 하자 일어나서 조용히 돌아갔다. 그 후 어렵게 이혼이 성립됐고 나는 싱글맘이 됐지만 부모님과 아들아이 넷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남편은 우리가 같이 살던 아파트를 내놓고 시댁에 들어가서 시어머니, 포르투갈인 시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다는데 포르투갈인 새아버지와 성격 불화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한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지금은 아들보다는 재혼한 남편이 더 우선이었고 한국 음식 한 번만 먹게 해달라고 해도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매일 만들어주던 음식이 얼마나 고마운지 깨닫게 됐고 후회가 밀려온다면서 이혼 후에도 끈질기게 미안하다는 메일을 보내왔다.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화가 풀린 것도 사실이지만 절대 재결합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과는 한 달에 한 번 아들아이와 만날 때 잠깐 만나는 정도이다. 양육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들아이와의 면회는 당연히 허락할 생각이지만 이걸로 어떻게 해볼 생각이면 면회도 못하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라고 단단히 선을 긋자 남편은 나한테 재결합의 제자도 꺼내지 않는다. 어느 날 이혼 후 아내가 데리고 간 후로 몇 번 만나보지도 못한 딸아이한테서 느닷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아이도 긴장을 했는지 딱딱한 말투로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는 무척 기뻤어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딸아이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기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분이 들었어요. 한 주가 지나고 딸아이와 만나기로 약속한 카페로 나갔습니다. 점원이 안내해준 자리로 가자 이혼한 아내가 보내준 딸아이의 20살 기념사진 속 모습보다 훨씬 더 예쁜 아이가 앉아서 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아이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웃으면서 말을 걸었는데 딸아이는 어쩐지 나를 계속 노려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딸아이의 눈빛에서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몸서리치게 강한 증오심이 읽어졌습니다. 먼저 연락한 딸아이가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만나자고 한 저희가 무언지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은 후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노려보기만 하는지 이유를 물었죠. 그러자 딸아이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은 불륜을 저지른 후 나와 엄마를 버렸어.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기나 해? 나는 딸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딸아이는 계속해서 나는 당신을 내 아빠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아빠라고 부를 생각도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만나러 온 것뿐이야. 지금까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돈으로 보상받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지난날 내가 가정에 소홀했던 걸 몇 번이나 머리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했었고 역시 몇 번이나 재결합을 청했지만 끝까지 거절한 건 전처였어요. 지금은 재혼을 했지만 이혼 당시 절대 불륜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딸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청했지만 만나지 못하게 한 것도 전 아내였습니다. 얼굴도 볼 수 없었지만 딸아이를 위해서 양육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보냈었는데 생이별을 하다시피 한 딸아이한테서 갑자기 이런 오해와 비난을 들어야 한다니. 갑자기 나도 화가 나기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화가 올라오는 걸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지금은 대답하기 힘들고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그날은 헤어졌습니다. 딸아이가 나를 원망하는 건 아마 지 엄마가 내 욕을 하는 걸 들으면서 자란 탓일 거고 딸아이 잘못이 아니다. 딸아이를 위한 거라면 당연히 돈도 줄 수 있다. 중요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괜한 실랑이를 벌여서 관계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어차피 나는 결혼식에도 피로연에도 초대받지 못하겠지만 멀리서라도 딸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고 절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겠다고 했는데 딸아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딸아이의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조용히 결혼식장으로 향했고 가장 멀리 구석진 곳에서 아름다운 딸아이와 건실해 보이는 사위의 모습을 보고 안심한 후 식장을 나서려다가 딸아이에게 딱 한마디 축하한다는 말과 축의금을 직접 전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예식장 스텝에게 딸아이와 잠깐이라도 좋으니 얘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어렵게 딸아이와 둘이 있게 됐고 이대로라면 딸아이를 만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예감에 진실을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에 딸아이 곁에 다가간 나는 무의식 중에 딸아이의 양 어깨를 잡았어요. 그러자 딸아이 표정은 불쾌함이 가득했고 나를 혐오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징그러워! 내 몸에 손대지 마! 라면서 나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딸아이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는지 꼭 말해주려고 생각해뒀던 얘기들이 갑자기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말없이 서 있는 나를 딸아이가 여전히 화난 표정으로 축의금 주려고 온 거면 그거나 내놓고 그만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랑 만날 일 없을 거예요. 라고 하더니 저한테 등을 돌리고 가버렸어요. 난데없이 연락을 한 건 딸아이였는데 아빠 노릇을 못한 건 사실이지만 오해는 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에 대한 혐오감만 확인하게 된 셈이 됐고 한동안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로부터 2년,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냥 끊으려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는 딸아이였습니다. 딸아이는 내가 사는 쪽으로 오고 있는 중이라면서 갑자기 좀 보자고 말했고 나는 지난번에 만났던 카페에서 보자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2년 전에 딸아이를 만났던 카페로 다시 딸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난번처럼 점원이 딸아이가 앉아있는 자리로 나를 안내해줬습니다. 딸아이는 나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연락해서 나오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다시 자리에 앉은 딸아이는 천천히 띄엄띄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딸아이는 전처 본가에서 서랍을 열다가 우연히 내 이름으로 매달 몇백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됐던 통장과 내가 딸아이에게 보낸 편지며 생일이나 각종 기념일에 보냈던 선물들을 발견했다고. 엄마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사실은 불륜을 저지른 건 자신이고 재결합을 생각하게 됐을 땐 이미 내가 재혼을 한 뒤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전처는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주지 않고 옆에 없는 아빠 탓으로 돌렸던 거죠. 그러는 사이 아빠를 증오하고 있는 딸아이를 보면서 아차 싶었지만 날이 갈수록 증오심이 더욱 깊어지는 딸아이를 보면서 더욱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다더군요. 딸아이는 나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진실을 알고 나서 빨리 뵙고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오해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아빠. 라며 어깨를 흐느끼며 제 앞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랄까 전보다 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딸아이는 전처가 한 말을 그대로 다 믿었을 뿐이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건데 그때 나를 향해 뿜어내던 증오의 감정과 매서운 눈빛, 매몰차게 나를 밀쳐내던 그 차갑던 손길이 트라우마로 남은 건지 쉽게 떨쳐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어떻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는 딸아이를 위해서 곁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딸아이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은 절대 겪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승진도 하고 연봉도 더 많이 받고 딸아이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더 보내려고 나름 애썼어요. 그때 내가 바랐던 꿈은 단 하나, 딸아이한테서 아빠라는 말을 한 번만 더 듣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진 건데 나는 딸아이에게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나도 너를 꼭 한 번만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렇게 말한 후 나는 가방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서 딸아이에게 건네줬습니다. 봉투에 있는 돈은 내가 죽은 후 상속받게 될 돈과 장차 경조사에 들어갈 비용이라고 설명한 후 이걸로 내가 아빠로서 해야 할 의무는 끝이 난 셈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마친 후 앞으로도 딸아이 인생에 끼어들 일은 없을 거란 말과 함께 계산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카페에서 나왔고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딸아이가 뒤에서 저를 부르며 따라왔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했던 거 저도 알아요. 아빠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너무 화나고 슬퍼서 그만. 오해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끼어들 일이 없을 거라고 했던 말 없던 걸로 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딸아이의 음성은 보지 않아도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걷고 있던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내가 돌아서자 딸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빠! 아빠! 라고 나를 애타게 찾으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이 딸아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나를 애타게 부르며 울던 모습과 겹치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딸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딸아이가 내 손을 잡는 순간 방금 전 2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했던 말이 무색하게 너무나 안쓰럽고 사랑스럽고 부성애가 밀려오면서 딸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딸아이는 나한테 안겨서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엄마와 자기를 버린 아빠가 믿고 또 미웠지만 그래도 그립고 보고 싶었다고. 아빠는 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을까? 나 같은 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다. 엄마한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그런 감정을 끌어안고 있었다고. 가슴 깊숙이 품고 있던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딸아이가 혼자서 겪었을 숱한 고민과 갈등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뒤로 나와 딸아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아빠, 저 왔어요. 그래. 어디 보자. 한번 안아보자. 어서 와요. 딸아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 아내가 사는 집으로 놀러 오고 있어요. 딸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오해하게 만든 전처의 일도 용서하기로 했고 그러고 나니 딸아이와 편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결혼하고 3년쯤 지나 딸아이는 임신을 했고 그 사이엔 우리 집에 놀러 오진 못했지만 연락은 계속했고 출산할 때 찍은 영상을 보내줘서 손주 얼굴도 봤습니다. 출산하고 몸조리가 끝난 후 외출해도 된다고 하길래 딸아이 가족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딸아이는 여자아이를 출산했는데 보면 볼수록 딸아이를 쏙 빼닮은 게 어찌나 예쁜지. 재혼한 아내와 딸아이도 사이좋게 지내고 사위도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처음 딸아이한테 연락을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맛보았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절망감도 느꼈었지만 그런 일을 경험한 끝에 지금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찌됐건 제 결론은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 이름은 이영희. 광고 대행업체에 다니고 있다. 나에게는 한진상이라는 남친이 있고 우리는 사내 커플이다. 남친은 밝고 쾌활하고 기본적으로 성격이 좋은 편이지만 약간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어서 가끔 나를 힘들게 한다. 특히 같이 밥을 먹을 때면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먹을 것까지 다 먹어치울 정도로 식탐이 강해서 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배려 없는 모습에 기분이 상했고 그게 다 스트레스로 쌓여갔다. 퇴근 후 같이 파스타를 먹으러 갔을 때의 일이다. 미트소스 한 개. 그럼 전 명태알 크림소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명태알 크림소스 맛있다고 SNS에도 올라와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그래? 난 스파게티는 무조건 미트소스야. 그때 점원이 내가 주문한 명태알 크림소스를 먼저 가지고 왔는데 남친이 완전 어이없는 짓을 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이리 줘봐. 그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시킨 스파게티를 반 이상 먹어치웠다. 그래서 반반씩 나눠 먹자는 뜻이려니 하고 일단 참고 두고 봤는데 미트소스가 나오자 나한테는 한 입 먹어보라는 말도 없이 혼자서 다 먹어버렸다. 식당에 들어가서 먹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때도 똑같이 굴었다. 오늘 메뉴는 햄버거 스테이크, 샐러드, 수프가 되겠습니다. 햄버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잘 먹을게. 남친은 자기 접시에 있던 햄버거를 순식간에 먹어치운 후 내 접시에 손을 대려고 했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내 햄버거거든? 내가 좀 먹으면 어디가 덧나? 너 다이어트 중이잖아. 누가 그래? 나 다이어트라고? 말을 안 해도 너 통통하잖아. 아직 시작 안 했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뭐 솔직히 대식가이면서도 빼빼 마른 남친에 비하면 내가 통통한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뚱뚱한 건 아니라서 내 몸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았는데 부적절한 남친의 발언에 짜증이 확 났다. 나 다이어트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 햄버거에 함부로 손대지 마.
너 식탐 장난 아니구나. 식탐은 한진상 너지. 분명히 내가 기분 나빠하는데도 내가 뭐라고 하건 말건 무시하고 힘으로 내 햄버거를 차지하더니 한 입에 쏙 집어넣어 버렸대. 햄버거를 꿀꺽 삼키고 나더니 만족스러운 얼굴로 젓가락을 내려놓았대.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야, 잘 먹었다. 샐러드하고 스프는? 그건 네가 먹어. 나 야채 별로 안 좋아해. 한진상은 샐러드와 스프는 건드리지도 않고 햄버거만 날름 먹어치우더니 빈 그릇을 싱크대로 가져갔대. 한진상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갔는데 내가 짜증을 내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다 먹어치우는 일이 허다했대. 어느 날 둘이서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드디어 내 인내심의 한계점을 찍는 일이 발생했대. 일단 메뉴를 같이 골랐고 고기를 주문한 후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대. 그런데 느낌이 쎄했고 후다닥 손을 씻고 얼른 자리로 돌아왔는데 역시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대. 한진상은 혼자서 고기를 이미 굽고 있었고 아직 익지도 않은 고기까지 미친 듯이 입에 넣고 있었대. 조금 떨어져서 하고 있는 짓을 보고 있자니 내가 없는데도 주문한 고기를 한꺼번에 다 불에 올려놓고 씹지도 않고 삼키고 있는 꼴을 보자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대. 나 먹을 건? 아, 배불러. 난 더 못 먹겠다. 계산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앵그리 지수가 정점을 찍었고 더 이상 못 참고 한 소리 해주고 말았대. 너 걸신 들렸니? 어떻게 한 번을 안 빼놓고 내 것까지 다 먹어치워? 됐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야! 먼저 가면 어떡해! 뭐에 삐진 거야 대체? 나는 한진상이 불러도 모른 척하고 고깃집에서 나와 집으로 와버렸대. 그러자 자기도 양심에 찔렸는지 다음날 회사에서 미안하다고 했대. 영희야, 어젠 미안했다. 난 네가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 진짜 의외였어. 누가 들으면 내가 고기 못 먹어서 환장한 줄 알겠네. 아무튼 내가 미안하다고. 미안해. 앞으론 진짜 조심해. 마지막이야. 알겠어. 먼저 미안하다고 하길래 이번 한 번은 용서하기로 했대.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진상이 옆에 와서 앉았대. 나도 지금 점심시간이야. 우리 같이 먹자. 그러던가. 나는 닭튀김 정식을 시켰고 한진상은 돈가스 덮밥을 시켰대. 내가 막 젓가락을 들었을 때 한진상은 또 말도 없이 내 닭튀김을 먼저 먹기 시작했대. 역시 치킨은 늘 정답이야. 오늘 뭐 시킬까 머리 터지게 고민했잖아. 내가 조심하라고 좀 전에 말한 거 잊었어? 어? 그거 고기 먹으러 갔을 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거든. 내가 먹기도 전에 말도 안 하고 네 거를 내 것처럼 먹는 거 하지 말라고. 야, 근데 네가 나보다 더 뚱뚱하잖아. 근데 이걸 혼자서 다 먹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말 조심해. 당장 가서 닭튀김 정식 새로 주문해와. 그건 좋은데 돈은 네가 내라. 왜? 네가 내 거 먹었으니까 네가 내야지. 네가 이렇게 먹을 거에 집착을 하니까 살이 찌는 거 아니야. 그런 몸매로 다니면서 창피하지도 않냐? 구내식당에는 다른 사원들도 많이 있었고 다 아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몸매가 어쩌고 굴욕을 당한 나는 너무 창피해서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였다. 우리를 아까부터 보고 있던 최강자 부장님이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한진상 앞에서 멈추셨다. 최강자 부장님은 능력도 최강이었지만 깐깐하기로 유명했고 풍만한 체형의 소유자로 이를 제외한 다른 면에서는 한없이 자상한 분이었다. 모두가 무서워하는 최강자 부장님이 갑자기 자기 앞에 오자 한진상은 겁을 먹었는지 아무 말도 못했다. 최강자 부장님은 한진상을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설교를 시작하셨다. 한진상 씨,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까부터 우연히 듣게 됐는데 어른인지 애인지도 구분이 안 가고 무개념한 발언이 줄을 잇던데? 제가 언제요? 남의 음식에 제멋대로 젓가락을 침범한 죄, 죄를 인정하긴커녕 엉뚱한 체형 비하 발언으로 상대를 비난한 죄, 당장 영희 씨한테 사과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진상은 최강자 부장님의 위험 앞에 완전히 쫄아서 나한테 머리까지 숙이며 사과했대. 그러자 최강자 부장님은 이번에는 나한테 충고를 하셨대. 긴 말은 하지 않을게. 이런 남자랑은 당장 헤어지는 게 좋아. 한진상 씨는 식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거. 영희 씨하고는 1도 안 어울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가 왜 거기로 가? 한진상 씨는 끼어들지 말고 가서 닭튀김 정식이나 다시 주문해와. 네.
저 친구는 내가 근본을 싹 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영희씨, 그동안 마음고생 좀 했겠어. 최강자 부장님의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저녁 혼자서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 한진상과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퇴근 후 한진상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다. 할 말이란 게 뭐야? 진지하게 고민해봤는데 진상씨랑은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최강자 부장님 말씀처럼 넌 배려심이 너무 없어. 밥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겠어? 말도 안 돼. 무슨 헤어지자는 이유가 그런 게 있어. 난 동의 못해. 너 문제가 심각해. 네가 먹는 거 앞에서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 우리 헤어진 거다 그럼. 잘 가. 가지마. 영희야, 미안하다니까. 한진상과 헤어진 나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됐고 아무 걱정 없이 뭘 먹어도 편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게 됐다. 한진상은 구내 식당에서의 일로 최강자 부장님 부서로 이동 발령을 받았고 매일 엄격하게 인성 고치기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자 한진상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는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무단결근을 했고 그 뒤로 회사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됐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내가 혼자서 길을 가고 있는데 난잡하게 자란 수염과 어깨까지 내려올 정도로 지저분하게 자란 머리, 불결한 차림의 한진상이 파친코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다. 보아하니 회사를 그만둔 후 파친코에 빠졌고 직장도 다시 구하지 않고 하루살이식으로 먹고 사는 것 같았다. 한진상이 회사에서 나간 후에도 나는 전혀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최강자 부장님을 롤모델 삼아 지금까지보다 몇 배로 더 일에 열중했다. 노력한 결과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다. 남친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는 느낌이다. 내 이름은 고신이 중소기업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는 24살의 독신이다. 본가에서 살고 있는 나는 할머니, 아빠, 엄마, 나까지 넷이서 살고 있다. 3살 아래인 남동생이 하나 있지만 동생 고대식은 대학 기숙사에 있어서 현재 같이 살고 있진 않다. 그런데 남동생이 기숙사 생활이 힘들다며 집으로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정을 먼저 들어봤다. 동생이 살고 있는 기숙사는 아침하고 저녁 때 식사가 제공되는 곳이었는데 양이 적어서 학생들끼리 서로 먼저 더 많이 먹으려고 전쟁을 벌이다시피 하는 게 상식이었고 원래부터 기가 약한 편인 동생은 매일 음식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 기숙사 생활에 지쳤다고 했다. 하긴 동생은 어려서부터 울보에 툭하면 엄마를 찾았고 애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 동생이 기숙사에서 밀리고 치이고 배를 고르며 지낸다고 생각하니 속도 상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집에서 대학교까지는 지하철로 편도 2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집에서 다니는 건 힘들지 않겠냐고 식구들은 그게 걱정이었다. 동생은 통학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집에서 다니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생이 집에 온 순간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기숙사에서 서바이벌에 가까운 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온 동생은 비정상적으로 먹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집에 돌아오면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없어? 라고 하면서 냉장고 문부터 열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어묵, 소시지 등 조리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음식부터 차례차례 입에다 넣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과자며 주스를 자기 방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단숨에 먹어치웠다. 쉬지도 않고 맹렬한 스피드로 음식을 먹어치우는 모습은 가히 경악스러웠다. 처음에는 진짜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 하고 안쓰럽게 생각했었는데 틈만 나면 먹을 것만 찾아대고 다른 식구들이 먹을 것까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치우는 동생한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내가 먹으려고 사온 디저트도 불안해서 이름까지 써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완전 무시하고 멋대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싸움이 날 정도였다. 동생은 저녁 시간에 맞춰서 매일 뛰어서 집에 들어왔고 앉기가 무섭게 먹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목까지 모조리 먹어치웠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따끔하게 다른 사람 거에 손대지 마 라고 해도 동생은 기분 나쁘다는 투로
먹을 때 걔도 안 건드려. 배고픈데 어쩌라고. 하면서 먹어치웠다. 동생은 집에 온 이상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보태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알바한 돈은 노는 데 다 쓰고 생활비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 동생의 비정상적인 식욕 때문에 식비는 평소보다 2배, 3배 늘었고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됐다. 또 밥 먹을 때마다 동생 때문에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마침내 경로한 아빠가 동생한테 근엄하게 설교를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너랑 같이 밥 먹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일침을 날린 아빠한테 동생은 반항하면서 여긴 내 집이야. 내 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러더니 할머니 방에 가서 할머니가 조상님께 공양하기 위해 불단에 올려놓은 음식을 입에 넣었다. 아빠가 너 그만두지 못해? 라고 고함을 치셨지만 동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나도 같이 주의를 주자 여자가 밥 좀 작작 먹어. 멧돼지야. 라며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너무 유치해서 대꾸할 기력도 상실하고 말았다. 그날 동생은 뭐에 씌였는지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먹어치웠다. 그날 저녁 동생을 제외한 가족 4명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 나와 아빠는 동생을 당장 집에서 내보내자는 의견이었지만 할머니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하셨다. 예전에는 저렇게 먹을 것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적이 없었고 지금 당장 내쫓는 거 말고도 동생을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게 할머니의 생각이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동생에게 유예기간을 주되 새로운 작전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우선 냉장고용 열쇠를 설치, 비밀번호를 공유하되 동생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물론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 수 없게 된 동생은 격분했다. 우리는 동생의 반응을 무시하고 다음 작전에 돌입. 그동안 저녁 식사는 엄마가 만들고 내가 거들고 매일 집에서 먹었는데 우리는 과감하게 동생을 제외시키고 외식을 선택했다. 동생은 저녁 시간에 달려서 집에 왔을 거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먹을 걸 찾아 헤맸겠지만 할머니 방 불단의 공양도 부엌 수납장에 있는 과자며 간식거리도 다 치워버렸기 때문에 동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무것도 없었다. 외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동생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소리를 질렀다. 내 밥은! 라고 고함치는 동생에게 너 먹을 건 네가 해결해. 네가 애니? 라고 하자 벽을 팍 치더니 집에서 나가버렸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할머니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 정도가 사라진 것이다. 처음에는 동생을 의심했지만 먹을 거에 눈이 뒤집히긴 했어도 할머니 지갑에 손을 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우리가 도난 사건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자 동생은 급 경직되면서 우리를 말렸다. 그 순간 범인은 동생이란 걸 직감했고 너무 기가 막혀서 슬프기까지 했다. 부모님도 나와 같은 생각이셨는지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셨다. 화를 낼 기운도 없었고 조용히 너 빨리 이 집에서 나가 라고 하자 동생은 다들 나만 빼고 외식했잖아. 먼저 잘못한 게 누군데? 나 왕따 시킨 거잖아. 라고 따지면서 잘못했다고 하기는커녕 식구들 탓을 했다. 아빠가 식탐이 지나치다는 점과 지갑에 손을 댄 점에 대해 훈계를 하자 음식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지. 돈도 그렇고 관리 부족인 할머니한테 과실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지켜보고만 계시던 할머니가 입을 여셨다. 너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니? 예전엔 그렇게 착하던 애가 라고 한탄하듯 말씀하신 후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 이어서 엄마가 할머니는 대식이 네가 집에 오면 좋아하는 스튜 실컷 먹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시고 네가 주말에 집에 오는 걸 기다리셨어. 그런데 넌 라고 하면서 고개를 떨구셨다. 그런 두 분을 보면서 동생이 잠시 침묵을 지키는가 싶더니 집에서 뛰쳐나간 후 어디론가 가버렸다. 나는 엄마와 할머니를 위로한 후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적당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간단하게 먹고 치웠다. 오래간만에 집에서 먹으니 간단하게 먹어도 맛있었다. 하지만 엄마와 할머니 얼굴에 웃음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시간이 되자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다. 양손에는 배달 음식이 잔뜩 들려 있었고 울면서 할머니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20만 원을 돌려드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돈을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너는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하셨다. 부모님도 할머니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셨다. 동생은 울먹이면서 기숙사에서 만족할 만큼 식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과 알바로 번 돈은 밥 대신 노는 데 다 써버려서 자기 스스로 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다고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그런 무계획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사회인이 된 후에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쓴소리를 하신 후 동생에게 나가서 살라고 하셨다. 동생은 울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정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곤란한 일이 생기면 우는 걸로 해결하려고 했던 동생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쨌든 오늘 저녁은 대식이가 사온 음식으로 최후의 만찬을 즐기는 게 어때요? 라고 하자 식구들 얼굴에 오래간만에 미소가 돌아왔다. 식탁에 모여 앉은 가족들은 오래간만에 동생에 대해 짜증내는 일 없이 단란하게 식사를 즐겼다. 동생도 마침내 정신이 돌아왔는지 혼자서 다 먹어치우거나 하지 않았다. 동생은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기로 했다. 앞으로는 알바한 돈을 전부 노는 데에만 쓰지 말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라고 아빠가 신신당부하셨고 동생도 돈을 소중하게 쓰겠다고 약속했다. 1년 후 동생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취직도 했다. 본격적으로 독립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 가끔씩 쉬는 날에 집에 왔을 때 보면 식탐을 부리던 모습도 사라졌고 의젓한 게 안심이 된다. 그때 할머니와 엄마가 보인 눈물 때문인지 동생은 마음을 고쳐먹었고 돈에 대한 개념도 달라졌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도 많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아직 있는 건지 집에 올 때마다 그냥 안 오고 꼭 맛있는 걸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나는 동생이 이번엔 뭘 사오려나 기다려지기까지 한다. 중간에 힘든 과정이 있긴 했지만 동생이 달라져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식탐을 부리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사이다 무비튼. 나는 부모님과 셋이서 살고 있고 부모님이 워낙 강아지를 좋아하셔서 마당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다. 아빠는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앞마당을 강아지 전용으로 개축해서 마당에 있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전부 제거하고 강아지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만들었다. 대신 강아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여닫이가 가능한 철조망을 설치해서 강아지가 뛰어노는 시간에만 앞마당을 막아놨었다. 회사가 쉬는 날이면 아빠는 마당에서 강아지와 몇 시간이고 같이 놀았고 엄마도 옆에서 같이 그 시간을 즐겼다.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강아지를 정말 좋아했는데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건 바로 앞집에 사는 한심해 씨였는데 자기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매번 우리 마당에 자기 차를 한 번 넣은 다음에 주차를 했다. 노는 시간 이외에는 마당에 강아지를 묶어놨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삼가달라고 말로 주의했지만 한심해 씨는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 차는 마당 옆에 따로 만들어 놓은 자동차 전용 공간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철조망을 치면 드나들기 귀찮아서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철조망을 계속 펼쳐놨다. 이러면 마당을 침범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한심해 씨는 철조망을 자기 멋대로 걷어내고 여전히 우리 마당에 차를 넣었다가 주차를 했다. 그걸 본 부모님이 남의 집 마당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화를 냈지만 한심해 씨는 그거 조금 들어온 걸 갖고 뭘 그렇게 따지나? 마당이 다른 것도 아니고 라면서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마당에는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제발 그만하시라고 알아듣게 말했지만 한심해 씨는 묶어놨는데 어떠냐며 무시. 우리가 하는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았다. 경찰에 가서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주차할 때 잠깐 침범하는 정도 아니냐며 경찰에서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서로 잘 타협하시는 게 좋지 않냐며 알아서 해결하라는 분위기였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와중에도
한심의 씨는 여전히 우리 마당을 주차 확장 공간으로 쓰고 있었고, 그러다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날 나는 휴일 출근을 하게 돼서 일요일이지만 회사에 나와 있었다.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고, 엄마가 전화기를 붙잡고 울면서 포치가 라며 계속 울기만 했다. 무슨 일이냐고 아무리 물어도 엄마는 울기만 할 뿐 말을 잇지 못했다. 걱정이 된 나는 일을 하다 말고 집으로 달려갔다. 회사하고 집은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차로 달리면 몇 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엄마는 피투성이가 된 포치를 안고 오열하고 있었다. 아빠는 한심의 씨를 향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한심의 씨 차에도 혈흔이 묻어 있었다. 한심의 씨 차에 포치가 치였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었다. 엄마한테 달려갔지만 엄마는 강아지를 부둥켜 안고 우느라 내가 온 줄도 몰랐다. 엄마한테 빨리 병원 가야지. 그대로 안고 얼른 차에 타. 우선 엄마를 정신 차리게 한 후 바로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아직 포치를 구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수술 전 의사는 살아날 확률이 반반이라고 했다. 엄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나도 절망감으로 눈앞이 캄캄했다. 수술을 마친 포치는 입원했고 엄마와 나는 포치를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왔다. 우리가 집에 도착하자 아빠는 병원에 가려고 시동을 걸고 있었다. 일단 수술은 잘 마쳤지만 살아날 확률은 반반이라고 하자 아빠는 손으로 눈을 꾹꾹 누르며 눈물을 참았다. 결혼 초 불임 진단을 받은 엄마는 나를 낳기 위해 긴 시간 불임 치료를 받은 끝에 7년 만에 어렵게 나를 낳았다. 둘째 출산을 포기한 엄마와 아빠는 내가 조금 자란 후부터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셨다.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지내온 반려견이 목숨이 위험한 상태이다 보니 두 분은 식음을 전폐했다. 냉정을 되찾은 아빠에게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포치를 마당에 풀어놓고 신나게 뛰고 놀고 있었다고 한다. 엄마는 마트에 가고 집에 없었는데 택배가 와서 잠깐 현관 쪽에서 이동했다고 한다. 물건만 받으면 되는 거였고 마당에는 철조망을 쳐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택배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비명에 가까운 포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서둘러 마당으로 뛰어온 순간 거기에는 한심의 씨가 철조망을 걷지도 않고 마당에 차를 밀고 들어와서 포치를 치고 말았다는 거였다. 때마침 엄마도 마트에서 돌아왔는데 이상한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달려갔더니 끔찍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고. 엄마는 포치를 안고 울었고 아빠는 한심의 씨에게 이게 무슨 만행이냐고 소리쳤다. 매번 내가 이걸 손으로 걷어내려니까 좀 귀찮아야 말이지. 어쩌다 한번 이랬는데 하필 걔도 목줄을 풀어놨었네. 이게 내 잘못은 아니지. 그쪽에 철조망 쳐놓고 걔를 풀어놔서 그런 거잖아. 라며 적반하장 뻔뻔하기 그지없는 무개념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집에 왔고 엄마와 둘이 포치를 데리고 병원에 간 뒤에도 아빠는 계속 한심의 씨에게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따졌다. 좋아요. 그만하죠. 이러면 됐죠? 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아빠한테 던지면서 한마디 덧붙였다는데 분명히 말해두는데 나도 말이야 당신네 다 늙은 개 한 마리 때문에 차가 더러워졌거든? 세차비 따로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라고 하더니 문을 쾅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한다. 물론 아빠는 경찰을 불렀다. 이번에는 강아지를 차로 치었기 때문에 경찰도 출동했지만 가해자인 한심의 씨는 경찰이 찾아와도 이미 돈도 줬고 합의를 다 본 사안이라고 주장. 경찰하고도 얘기가 안 통했다. 아빠한테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고서 합의가 다 끝나다니. 나도 부모님도 우라통이 터져서 죽을 지경이었다. 경찰은 허락 없이 마당에 들어온 건 주거 침입죄, 반려견에게 부상을 입힌 건 기물파손죄에 해당하지만 두 가지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소중한 반려견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고 우리는 기적만 바라고 있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한심의 씨를 용서할 수 없었다. 이런 사태는 분명히 또다시 반복될 게 뻔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단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빠는 같은 애견가이자 토목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지인분을 집으로 불렀고
마당의 흙을 일정 부분 깊이 파낸 후 그 위에 시트를 깔고 다시 흙으로 위를 덮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고 철조망도 활짝 열어놓고 맞이한 다음 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한심의 씨는 마당에 철조망이 없자 마음 놓고 차를 밀고 들어왔을 것이다. 우리가 그 덫에 걸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갑자기 깍 하는 비명이 들려서 나가봤더니 우리가 파놓은 구멍에 한심의 씨 차가 탄 채로 빠져 있었다. 한심의 씨는 뭐해?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빨리 나 좀 꺼내. 누가 여기에 구멍 팠어? 당신들 때문에 다쳤으니까 위자료 물어내. 내 차도 새 차로 뽑아오고! 라며 광분했다. 잠시 후 한심의 씨는 자기가 직접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고 경찰에 연락해서 일부러 파놓은 구멍에 자기가 빠졌다고 했지만 내가 경찰에 지난번에 반려견이 부상당한 일이 있어서 연못을 만들어서 함부로 차가 못 들어오게 할 생각이었어요. 아직 공사 중이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마당에 또 멋대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자 경찰은 내 말을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따지고 보면 불상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한심의 씨 쪽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심의 씨는 자기는 연못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 당장 위자료 내놔 라며 광분했지만 남의 집 마당에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차를 몰고 들어간 사람이 잘못이다. 경찰에 신고된 것만 2번째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서는 한심의 씨를 상습범으로 취급하게 됐다. 또 구멍에 빠질 때 입은 충격으로 골절이며 목 부상 등으로 몇 달간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 생각할수록 통쾌했다. 결과적으로 한심의 씨는 전과가 생겼고 우리는 한심의 씨에게 합당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 애완견이 아닌 반려견이라는 표현을 쓰는 새로운 시대에 이번 만행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한심의 씨는 동네에서 인간 말종으로 취급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퇴원 후 집에 왔지만 눈치를 보며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고 우리 집에 위자료를 갚아야 했기 때문에 이사갈 돈도 없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이 동네에서 산다는 게 가시방석에 앉은 거나 마찬가지였을 거다. 마침내 본인은 노이로제에 걸렸고 친정 부모님이 남은 위자료를 일시불로 처리한 후 우리한테 몇 번이나 정중하게 사과하고 마무리됐다. 한편 병원에서 생사를 헤매던 우리 포치는 다행히 수의사님이 잘 치료해 주셨고 포치도 열심히 병마와 싸워준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퇴원 후에는 엄마 아빠가 헌신적으로 간병을 하셨고 반년 정도가 지나자 구멍을 없애고 다시 원상복구한 넓은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건 이후 한심의 씨는 사람들 시선을 두려워하다 우울증에 걸렸고 집에서 두문불출 상태라고 하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우리 가족은 나와 남편, 초등학교 1학년 딸 이렇게 셋이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다. 시아버지는 자상하고 친절한 불만이 한 군데도 없는 분인 반면 시어머니는 문제투성이 그 자체, 내 고민거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혼 초부터 시작된 임신 타령은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부터는 남편이 없는 곳에서 나한테 내가 왜 이 결혼을 허락한 줄 알아? 너 같은 박색의 아무짝에 쓸모없는 여자라도 애는 낳을 수 있으려니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허락한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못하면 넌 이 집에서 쓰레기랑 다를 게 뭐니? 라고 폭언을 했다. 결혼 1년째, 솔직히 남편한테 시어머니의 횡포에 대해서 말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이러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기를 몇 달,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됐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모두 기뻐했고 특히 시어머니는 드디어 손주를 보겠다며 뛸 듯이 좋아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더니 아이가 태어나자 이번엔 육아의 참견. 육아는 시대 가풍에 맞춰서
모든 걸 시어머니 말에 따라야 한다고 강요했다. 아기용품 하나 사는 것도 넌 옷 고르는 취향이 그게 뭐니? 라면서 내가 산 옷은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내 눈엔 그야말로 최악의 스타일, 시어머니 취향에 대체 저게 언제적 스타일이야 할 정도의 시대착오적인 옷을 입히려고 했다. 그걸 본 남편은 어디서 그런 옛날 옷을 들고 오셨어요? 그걸 어떻게 입혀요? 라고 적절하게 방어를 해준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온갖 타박을 했는데 매일 이유 없이 야단을 맞는 건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우리도 아이를 키우는데 중요한 게 뭔지 다 생각이 있으니 사사건건 참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면서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미를 가르치냐며 격분했다. 한번 화내고 지나갔으면 됐을 일을 시어머니는 뒤끝 있는 타입이어서 매일 나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왔다. 내가 말대답이나 하는 버릇없는 인간이 된 건 집안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라면서 친정 부모님까지 건드렸다.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한테 외탁했으면 애도 장애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너희 집안에 장애인 있잖아. 유전되면 큰일인데. 라며 비웃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를 향해 강한 분노가 일어났다. 나한테는 언니가 하나 있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건 언니가 초등학생일 때 친구가 차에 치일 뻔한 걸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언니가 대신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지 선천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언니는 누구보다 긍정적이었고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지만 절대 비관하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살고 있다. 멋진 남친도 있고 누구 못지않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장애 유전 어쩌고는 사실 왜곡이었고 언니에 대한 모함이었다. 더욱 최악은 내 앞에서는 막말 대마왕이지만 남들 앞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인 척하는데 도가 터 있다는 거였다. 괜히 케이크 상자를 들고 다니면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옆집 사람들한테 단 게 먹고 싶은데 며느리 생각이 나서 같이 먹으려고 라고 어필을 하고 다니는 시기였다. 물론 나는 시어머니가 사다 준 케이크를 구경한 적이 없다. 하지만 얘기도 해본 적이 없는 나와 밖에서만 좋은 사람인 시어머니가 한 말 중 누구 말을 믿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나쁜 며느리로 낙인 찍힐 것 같아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처지이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우리 집에 왔고 내 아들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했는지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 뭐하나 마누라가 이 모양인데 집안에 장애자까지 달고 있으니 동네 창피해서 누가 알까봐 무섭다 라고 늘 하는 레퍼토리를 시작했는데 그날은 출장이 예전보다 하루 일찍 끝나서 남편이 집에 있었다. 남편은 자기 방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다. 남편이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경직됐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설마 저 안 보는 데서 인내한테 이런 식으로 시집살이 시키셨어요? 처형이 장애인인 게 뭐가 어때서요? 어머니 같은 분이 제 어머니인 게 부끄러워요. 다신 여기 오지 마세요. 화가 난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집 밖으로 끌어냈다. 밖에서 계속 소란을 피웠지만 남편이 계속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나한테 그간의 시어머니의 갑질에 대해서 물었고 내 얘기를 다 들은 후 그 얘기를 다시 시아버지한테 그대로 전달했다. 나와 언니에 대한 막말도 문제였지만 갓 태어난 아이에게 퍼부은 악담은 시아버지를 노발대발하게 했고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당분간 손주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며 엄중 경고했다고 한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연달아 시어머니를 혼내줘서 마음을 놓은 것도 잠시. 시어머니가 올 리가 없는데 어쩐지 집안에 시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시어머니에게는 돈 많은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하고 백화점에 갔다가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 샀다면서 시어머니가 뿌리고 다니는 진한 향수가 있었다. 그 냄새가 집안에서 풍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 그 냄새가 나는지 의문이었는데 며칠 전 엄마가 우리 집에 왔다가 집 앞에서 시어머니를 봤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감이 왔다. 엄마는 가끔씩 손수 반찬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는데
내가 집에 없더라도 집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마당 화분에 열쇠를 숨겨놨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한테 열쇠가 숨겨진 곳을 들킨 것 같았다. 하지만 나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혼자 들어와서 뭘 했을까가 의문이었다. 나는 직접 시어머니한테 열쇠로 문 열고 들어오셨냐고 물었다. 얘가 생사람 잡네? 내가 거길 왜 가? 내가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거니? 너 말 조심해? 라면서 발끈했다. 나는 집에 들어온 적이 있냐고 물어본 것뿐인데 도둑이란 말이 튀어나온 게 어딘가 찜찜했고 집안을 살펴봤다. 그러자 옷방에 있던 물건 중 결혼 전부터 내가 아끼던 명품 가방이 몇 개 없어진 걸 발견했다. 나는 가방을 치운 적이 없고 남편은 내 물건을 만질 사람이 아니고 의심이 가는 사람은 시어머니뿐이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딱 맞는 타이밍에 어떤 물건을 받게 됐다. 나는 그걸 이용해서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일부러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티를 좀 내준 후 저녁에 집에 들어왔다. 얼마 후 시아버지가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자기한테 독을 뿌려서 죽을 것 같다고 한다면서 혹시 이유를 안 알고 물으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왔다 나간 게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실은 나하고 남편은 완전 매운 음식 마니아였고 아는 분이 하바네로 고추를 재배하는데 그분이 가끔 우리한테 하바네로 고추를 갖다 주셨다. 나는 그걸 싱크대에 올려놓고 나갔고 시어머니는 그게 특이한 피망인 줄 알고 몇 개 챙겨서 집에 갖고 가서 맨손으로 요리를 하다가 눈이며 손이 아려오자 내가 독을 탔다고 혼자 난리를 친 거였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확인하기 위해 직접 우리 집까지 오신 시아버지께 나는 하바네로 고추를 나중에 정리하려고 일단 싱크대에 올려놨었다고 말씀드렸다. 문제는 현재 우리 집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시어머니가 몰래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다는 것과 몰래 들어왔다 간 후 내 명품 가방이 없어졌단 말씀을 드렸더니 시아버지는 나한테 또 민폐를 끼쳤다며 시어머니 대신 사과를 하신 후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돌아가셨다. 집에 도착한 시아버지는 명령을 어기고 우리 집에 몰래 드나들면서 내 물건을 훔친 게 사실이냐며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눈도 못 뜨겠다고 살려달라고 난리 결국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시어머니의 짧은 생각으로는 피망을 만졌을 뿐인데 이게 웬일이냐 여기에 독을 탔구나 하면서 식겁한 모양이었다. 그 매운 걸 그냥 만지다니. 아는 사람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조리를 시작하는 게 상식이다. 시아버지는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셨고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셨다. 그 후 내 가방을 어떻게 했는지 조사한 결과 자기 지인의 딸한테 부탁해서 안 쓰는 가방이 있는데 당근에 좀 팔아달라고 해서 돈을 챙긴 후 자기가 갖고 싶었던 가방을 샀다고 했다. 퇴근한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내가 네 마누라 때문에 황천길 갔다 왔어. 너 지금 당장 이혼해! 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애원했지만 남편은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냐며 본인이나 똑바로 행동하라고 질타한 후 손절해버렸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시아버지도 더는 못 참는다며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하셨다. 이혼 서류까지 내밀자 시어머니는 기겁했고 보통 일이 아니란 걸 감지한 시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달려와서 나한테 시아버지와 남편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까지 모욕한 시어머니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싫은데요? 제가 바라던 바거든요.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아버님 뵈러 시댁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내가 거절하자 울면서 남편한테 너 엄마 버리면 안 돼 라면서 아우성을 쳤지만 남편은 나보다 더 냉정하게 그냥 무시해 라고 말했다. 그 후 집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갈 곳이 없어서 자기 친정에 가서 의탁하는 신세가 됐는데 친정에는 외삼촌 부부가 외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어서 눈칫밥을 먹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나한테 위자료를 갚기 위해 파트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사는 게 힘들긴 한지 매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라며 연락이 오고 있지만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나는 아내와 유치원에 다니는 딸과 셋이서 살고 있었다. 나는 잔업이 많은 편이어서 퇴근 시간이 항상 늦었다. 하지만 아내는 매일 내가 퇴근하기를 기다렸고 내가 집에 오면 항상 웃으며 맞이해줬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있는 나는 행복한 남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할 말이 있다면서 본가로 좀 오라고 연락이 왔다. 전화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동생이 뭔가에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대체 이유가 뭘까 궁금해하며 어머니 댁으로 갔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동생은 진짜로 열을 내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줬다. 앞으로 형 자식 여기다 맡기지 마. 여기가 무슨 무려 타가소야? 엄마 쓰러진 게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동생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나는 응? 너 지금 뭐래니? 라고 다시 동생한테 되물었다. 그러자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이 동생 입을 통해 끝도 없이 나왔다. 우선 아내는 결혼 초기부터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어머니를 찾아왔고 시댁에 온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차려온 밥상을 받으면서 맛이 있네 없네 음식 타박을 하는 건 물론 내일 메뉴는 뭐뭐로 하라고 명령까지 했다는 거였다.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어느 날을 기점으로 어머니한테 애를 맡기러 찾아왔는데 처음엔 한 달에 몇 번, 그러다 일주일에 몇 번, 이제는 아예 매일 데려온다는 거였다. 아이를 맡겨놓고 밤중이나 돼야 찾으러 오는데 낮 동안 아내는 피부 관리를 받고 친구 만나면서 놀러 다니면서 심지어 그 돈까지 어머니한테 받아간다는 거였다. 전부터 아내는 걱정되니까 회사 끝나면 바로바로 연락하라며 내 퇴근 시간을 체크해왔다. 나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매일 퇴근 시간을 라인으로 알려줬었다. 아내는 내가 퇴근 시간을 알려주면 그걸 보고 어머니 집에 가서 딸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썼던 모양이다. 한편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하던 밥집을 이어받아서 알바생을 고용해가며 밥집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는 동생 가게 냉장고에서 자기 마음대로 고기며 야채를 꺼내갖고 동생이 주의를 주자 식구끼리 왜 이러시나? 이 가게가 삼촌 거면 내 가게도 되는 거지 뭘 따지게? 시동생이 형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이 집안 장손 며느리 되는 사람인데 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냉장고에서 계속 재료를 빼가고 있다고 한다. 물론 나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충분히 주고 있었다. 그 돈도 자기 외모 투자며 유흥비로 낭비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 동생이 나한테 말하겠다고 하면 아내는 우리 남편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일러 바쳐봐야 남편은 무조건 내 말을 들을 거고 말해봐야 소용없을 거다. 재수 없으면 멀쩡한 형제 사이만 벌어져서 절연할 수도 있다 라며 은근히 겁을 줬다고 한다. 동생은 그럴 리 없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아내의 말에 휘둘렸고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어머니 말씀을 거역 못하고 계속 참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 어머니는 아내 등살을 못 이겨 피로가 누적되면서 입원을 하는 지경까지 이른 거라고 했다. 어머니가 입원하신 건 일주일 전 일이었고 나도 알고 있었다. 그저 원래부터 몸이 약하셔서 입원을 하게 된 거려니 했었다. 그런데 원인이 아내였다니 너무 뜻밖이라 충격 또한 컸다. 나는 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집에 가면 아내한테 바로 주의를 주겠다고 하고 집으로 온 나는 아내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자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면서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당신이 매일 늦게 들어오니까 그런 거지. 나는 스트레스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아? 라면서 나보다 더 큰 소리를 쳤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혼 전부터 잔업이 많은 일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결혼하더라도 거의 매일 늦을 거라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었다. 아내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었다. 그 덕분에 아내는 경제적인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았고 피부관리며 주부들 런치 모임 등등 우아한 전업주부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인 고부간의 갈등도 세상 자상하신 어머니는 며느리를 귀하게 대하셨고 일반적으로 봐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좋은 시어머니를 둔 아내였다. 하지만 착한 시어머니를 손아귀에 쥐고 자기 멋대로 흔들어대는 갑질 며느리라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 동생의 내부 고발을 들으며
혹시나 하고 집에 있는 통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몇 년에 걸쳐 열심히 모아온 돈들이 전부 어디로 사라지고 없었다. 총액 5천 이상이었다. 저금 통장에 돈도 다 쓰고 내가 받아오는 월급도 다 써버린 것도 모자라서 어머니와 동생한테서도 삥까지 뜯었다니 대체 돈을 어떻게 쓰고 돌아다닌 걸까? 아내를 완전히 믿고 통장 관리를 맡겨온 내가 너무 나이브했었다는 후회가 들었지만 주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아내한테 화낼 자격은 있다고 생각한다. 아내는 여자라면 예뻐지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도 내가 예쁘고 세련되면 남들 앞에서 어깨에 저절로 힘이 들어갈 거 아니야 라고 목에 힘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그날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다시 본가로 갔다. 동생한테 거듭 사과하면서 그동안의 일은 보상하겠다. 아내와는 이혼할 생각이다 라고 하자 앞으로 아내를 볼 일이 없을 거라는 말에 안심하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부터 시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받아왔고 아내에게 내밀었다.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었는지 아님 나는 절대 자기를 못 버릴 거라고 믿었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사치를 다시는 못하게 되는 게 두려웠는지 나한테 매달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아내한테서 돌아선 상태였고 절대 이혼을 물릴 생각이 없다고 하자 아내 입에서 내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알았어. 내가 애를 맡긴 게 문제란 거지? 그러면 당신 딸 고아원으로 보내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시댁에 맡길 일도 없어질 거고 갈등의 싹을 완벽 정리하는 게 되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 부부 사이에 아무 장애물도 안 남는 거 맞지? 순간적으로 아내의 뺨을 후려칠 뻔했다. 초인적인 힘으로 나를 억제했지만 손은 여전히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물건 내다 버리듯이 시설에 맡기겠다고 말하는 아내가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쯤 되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서 아이를 아내한테서 떼어놓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내가 이혼 의지를 꺾지 않을 거란 걸 알아채더니 다시 악마 같은 발언을 뱉어냈다. 끝까지 이혼 고수하려는 모양인데 난 절대 친권 포기 안 해. 왜냐고? 당신은 매일 회사에서 늦게 오잖아. 그리고 원래 법원이란 곳이 친권에 대해서 엄마 편을 들어준다는 사실 난 당신한테 애 안 넘겨. 그리고 당신하고도 절대 못 만나게 할 거야. 친권은 나한테 있겠다. 내가 애를 어떻게 키우든 당신은 상관할 자격 없는 거 알지?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애를 인질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럼 답은 간단하지. 이혼 안 하고 우리 셋이서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이런 여자한테 아이 친권을 뺏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생각이 드는 한편 엄마한테 더 유리하다는 것도 인정. 내가 매일 늦는 것도 사실. 강한 위기감을 느꼈다. 결국 아내와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동생에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자 동생은 아내의 썩은 인성에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를 인질로 삼을 수 있다는 걸 안 이상 절대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해도 아이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았다. 힘으로 밀어붙일 생각도 했지만 그랬다가 아내가 아이한테 이상한 짓이라도 하면 큰일이다 싶고 출구 없는 방에 갇힌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때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났다. 내가 아내와 친권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가게 됐고 지인 중 한 명이 그 여자 전에는 학대를 하더니 이번엔 방치라. 역시 쓰레기 근성은 안 바뀌는군 라고 하는 거였다. 나는 아내에게 결혼 전력이 있다는 걸 몰랐었다. 지인에게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자 아내는 나한테 초혼이라고 속이고 결혼한 거였고 애까지 있는 이혼녀라고 했다. 더구나 이혼 사유가 아이 학대였다는 충격적인 제보였다. 나는 지인을 통해 아내의 전남편에게 연락을 넣었고 현재 상황에 대해 말했다. 그러자 전남편은 내 생각에 100% 공감한다고 했다.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돕겠다면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여자한테 친권을 넘겨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에게 얼마나 심한 학대를 했는지 짐작이 됐다. 아이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이가 학대당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오는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전남편분의 도움을 받아 아내의 자녀 학대 증거를 입수했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통해 아이의 친권이 아내에게 넘어가는 일은 무사히 막아낼 수 있었다. 자기 계획이 틀어지자 아내는 전남편이 자기를 모함했다면서 난리 발광 발악했지만 이번 이혼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모든 문제를 내 뜻대로 해결해냈다.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어머니와 동생에게 갈취했던 행위에 대해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청구했다. 결혼 생활의 실패로 참담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내의 폭주를 이쯤에서 막을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했다. 내 미모는? 명품 쇼핑은? 내 인생은 어쩌라는 건데? 라면서 자폭했다. 그 후 지인이 전 아내를 우연히 봤다는데 월급을 받아도 나한테 차압당하는 금액이 있어서 피부 관리도 못 받고 옷도 못 사 입어서 그랬는지 한눈에 봐도 폭삭 사가서 누가 보면 할머니인 줄.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처럼 또 속는 사람이 생겨나는 일은 없겠구나 하고 안심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겠지만 이혼 후 나는 업무를 바꾸고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퇴원하신 어머니도 나한테 킹받았던 동생도 딸아이를 싫어했던 건 아니었다면서 육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다. 지금은 넷이서 같이 살면서 매일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